당신은 언제 배신당했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이 가슴 한편에 날카로운 조각처럼 박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외도였을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의 뒤통수였을 수도 있으며, 함께 일했던 동료의 배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당신을 외면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마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충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의심.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이 질문들은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배신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만약 배신이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면, 그리고 만약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면,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는 의식이 확장될 수 없다고. 배신은 당신을 깨뜨렸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깨어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의 진짜 얼굴을 직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가장 큰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배신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배신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고,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배신했으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배신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배신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입니다. 이기심, 질투, 탐욕, 두려움.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고 숨기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배신자는 바로 이 그림자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할 때 악마처럼 계획적으로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따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배신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순간 더 큰 흥분이나 위안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비방한 것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챈 것은 당신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자신의 승진과 인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다른 누군가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때 당신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존재입니다. 융은 이를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계산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배신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영원하고 우정은 변치 않으며 충성은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신의 두 번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신에는 두 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밖을 향하고 하나는 안을 향합니다. 밖을 향한 날은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안으로 향한 날,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옵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쉽게 버려질 만한 존재인가? 나는 왜 그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어리석었나? 이 질문들은 칼처럼 당신의 내면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배신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배신자가 당신을 떠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자아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당신이 구축했던 자기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아내였어. 나는 충실한 친구였어. 나는 헌신적인 직원이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듯이 당신은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당신을 떠난 이유는 당신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욕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입니다. 꽃이 아름다워도 사람들은 새로운 꽃을 찾아갑니다. 책이 훌륭해도 독자는 다른 책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으로 향한 날, 즉 자기 의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당신의 가치를 분리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선택받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원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온전함을 찾는 것입니다. 배신은 역설적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외부의 지지대가 무너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배신의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 봅시다. 침묵의 배신이 직접적인 배신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직접 배신하는 것도 아프지만 당신이 공격받을 때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당신을 찾아와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배신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할 때 부모님이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릴 때 다른 친구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것. 이런 순간들은 직접적인 배신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남깁니다. 왜 이것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직접적인 배신은 적어도 명확합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할 대상이 있고 거리를 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침묵의 배신은 애매합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은 것, 정의를 말할 수 있었으나 침묵한 것, 이것도 일종의 악입니다. 침묵의 배신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들에게 당신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직접적인 배신은 관계의 단절이지만 침묵의 배신은 당신이 처음부터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침묵의 배신은 특히 흔합니다. 우리는 화합을 중시하고 갈등을 피하며 중립을 지혜로운 태도로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로해주면 돼.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중의 위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연대입니다. 침묵의 배신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 나약함 또는 이기심을 반영할 뿐입니다. 둘째,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동맹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곁에 서는 사람, 그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좋은 날의 동반자일 뿐입니다. 셋째, 당신 스스로가 앞으로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당신이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신의 네 번째 진실로 나아갑니다. 당신은 경고 신호를 보았지만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당신이 배신당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직관을 무시했다는 의미에서의 책임입니다. 대부분의 배신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진행됩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된 태도, 줄어든 관심, 회피하는 눈빛, 뜸해진 연락, 차가워진 말투. 당신은 이것들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억압하고 부정하며 합리화합니다. 배우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요즘 일이 바쁜가 봐, 피곤한가 봐, 잠시 그런 거겠지. 친구가 당신을 피할 때 당신은 생각합니다. 바쁜가 봐, 개인적인 일이 있나 봐, 곧 나아지겠지. 동료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을 때 당신은 합리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 원래 그런 성격이야.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당신의 직관입니다. 윤근 직관을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미세한 표정의 변화, 목소리의 톤, 행동의 패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무의식은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관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직관을 무시할까요?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며 때로는 관계를 끝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둘째,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셋째,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 신호를 보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신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에게 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무력하고 어리석은 피해자. 하지만 당신이 신호를 보았지만 선택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림자 통합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어두운 부분, 즉 진실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부분, 편안함을 위해 눈을 감는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알 때 당신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직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감정적 자원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배신의 5번째 진실로 넘어갑시다. 배신은 당신의 순수함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융은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숙하며 배신을 통해 깨어납니다. 배신당하기 전에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마도 더 순수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었고 관계에 전적으로 투자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함이기도 합니다. 이 순수함은 당신을 상처받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이 순수함을 산산조각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충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깨달음은 쓰라립니다. 마치 동화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길이 갈립니다. 한 길은 냉소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관계의 벽을 쌓으며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적대적인 곳으로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배신자로 의심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반응이지만 건강한 반응은 아닙니다. 냉소주의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고립시키고 삶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다른 길은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순수함과 냉소주의 사이의 균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더 신중하게 사랑합니다. 여전히 믿을 수 있지만 누구를 믿을지 더 잘 선택합니다. 여전히 관계에 투자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더 완전한 자아가 됩니다. 배신은 당신에게 사람들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줍니다. 당신은 이제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약속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일관성을 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즉각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패턴을 확인하며 행동의 일관성을 봅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무조건적인 헌신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조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 자기 파괴적입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당신이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고. 당신의 헌신이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배신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배신의 6번째 진실에 도달합니다. 배신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반만 진실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경험한 후 더 약해집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관계를 두려워하며 삶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정체성에 갇혀 수년, 수십 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짚으며 만약이라는 질문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이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의 인정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경험한 후 실제로 더 강해집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며 분노하지만 그것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교훈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경험을 자신의 성장의 일부로 통합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택입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신이 당신에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느냐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슬픔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서둘러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울지 않으려 하고 약해 보이지 않으려 하며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썩어가며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종종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 분노, 슬픔, 심지어 복수심까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세요.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이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고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놓아주세요. 강해지기 위한 2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융은 고통이 의미를 가질 때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이 단순히 무의미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강하게, 더 진정성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당신의 배신 경험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은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그리고 생존자에서 번영자로 변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일어난 나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것이 됩니다. 강해지기 위한 3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배신자가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심지어 그들에게 직접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용서는 분노와 원한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며 당신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진 후에도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권력을 행사합니다. 용서는 이 권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이상 그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니며 단번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종종 반복적인 선택입니다. 분노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당신은 다시 놓아주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당신이 신호를 놓친 것, 당신이 너무 믿었던 것, 당신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와 자원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실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세요. 이제 우리는 배신의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로 옵니다. 배신은 당신을 선택적이게 만들지 편집증적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이 두 극단 중 하나로 치닫습니다. 한 극단은 모든 사람을 다시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며 결국 다시 배신당합니다. 다른 극단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행동을 의심하며 모든 관계를 위협으로 봅니다. 이것이 편집증입니다. 지혜로운 길은 중간에 있습니다. 선택적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누구를 당신의 삶에 들일지, 누구를 신뢰할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 의식적이고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층위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외곽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가까이 있으며 극소수만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층위는 시간과 행동을 통해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들은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입니다. 당신은 지켜봅니다. 당신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선택적이라는 것은 또한 경계를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히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원칙을 고수합니다. 누군가가 이 경계를 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 당신은 행동을 취합니다. 이것은 대립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존중입니다. 반면 편집증적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편집증적인 사람은 증거가 없어도 의심합니다. 그들은 선의의 행동을 악의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허락하지 않고 취약함을 보이지 않으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만듭니다. 융의 관점에서 편집증은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의 불신, 두려움, 배신의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타인에게서 보고 그것과 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당신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으며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적이면서도 편집증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들을 알아가세요. 즉각적으로 깊은 신뢰를 주지 마세요. 둘째, 행동을 보세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들의 패턴을 관찰하세요. 셋째,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되 사실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직관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즉각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모으세요. 넷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가 한번 당신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배신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패턴을 보세요. 반복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소통하세요. 당신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의심이 들 때 그것을 내면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상대방과 대화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열린 소통을 허락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암시하고, 대면하기보다는 회피하며, 명확히 하기보다는 애매하게 남겨둡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신뢰는 정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당신의 목표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목표로 하면 당신은 삶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목표는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의식적으로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된 개인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면서도 명확한 경계와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순진하지 않지만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배신을 통과한 후 도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진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당신이 깨졌을 때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기회를 얻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진정성 있게.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당신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배신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배신이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 그것이 악의가 아니라 이익에서 비롯된다는 것, 침묵에 배신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경고 신호를 보면서도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배신을 통해 순수함에서 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이해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신의 고통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의 첫 단계는 슬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배신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당신이 알던 관계의 죽음, 당신이 믿었던 미래의 죽음, 당신이 가졌던 신뢰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애도를 필요로 합니다. 융은 무의식적 감정은 몸과 마음의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슬픔을 억압하면 그것은 우울증, 불안,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을 허락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빨리 넘어가라고, 강해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데서 옵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그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베개를 치거나 일기를 쓰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감정에 목소리를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과 그 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을 느끼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을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자유롭게 슬퍼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세요.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피해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는 배신당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희생자다. 이 이야기는 진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견뎠다. 나는 배웠다. 나는 성장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은 승리자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강해졌다. 나는 더 지혜로워졌다. 나는 더 진정성 있게 되었다. 융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피해자의 이야기를 반복하면 당신은 피해자로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존과 성장의 이야기를 만들면 당신은 그것이 됩니다. 이것은 일어난 일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관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고통이 의미를 가질 때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융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배신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강점을 발견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지혜를 얻었습니까? 이것을 글로 써보세요. 일기에, 편지에, 또는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메모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나누며 희망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 글쓰기 또는 다른 창조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당신의 고통에 목적을 부여하세요. 치유의 네 번째 단계는 용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 당신은 분노와 원한의 독을 내보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용서를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배신자를 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점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들도 두려움, 약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배신에 대해 감사하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경험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까? 때때로 배신은 당신이 떠나야 했지만 떠날 용기가 없었던 관계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줍니다. 이런 것들에 감사하세요. 치유의 다섯 번째 단계는 재연결하는 것입니다. 배신 후 많은 사람들이 고립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물러나고 관계를 회피하며 혼자 있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보호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롭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치유는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당신이 신뢰하는 한두 사람과 다시 연결하세요.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신의 사회적 원을 확장하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때 선택적이 되세요. 당신이 배운 교훈을 적용하세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삶에 들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알아가세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이고 존중하며 일관적입니다. 이런 특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두세요. 치유의 여섯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종종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연민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친구를 대하다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배신당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제 같은 말을 당신 자신에게 하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좋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잘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자세요. 당신의 마음을 돌보세요. 명상, 요가, 또는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돌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듣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치유의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장소.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한 현재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의 감각을 느끼며 지금 여기에 있으세요. 융은 현재 순간이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입니다. 배신으로부터의 치유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나아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갑자기 고통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치유는 나선형 과정입니다. 때로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수준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상처는 치유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자신도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며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깊이를 주고 지혜를 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당신이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아무리 경계를 잘 설정하고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당신은 완전히 배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인간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괜찮을 것이라는 알므로부터, 당신이 다시 쓰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당신이 다시 상처받더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융이 말한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견고한 관계를 가질 때 외부의 배신은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지만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배신의 어두운 계곡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파괴이지만 동시에 재탄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을 찢고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며 당신의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 고통은 실제하고 깊으며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견뎌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진정성 있게 나올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별을 볼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위를 보세요. 별들이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회복력, 당신의 내면의 빛,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어둠이 그것들을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배신은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그것이 또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쓰라린 선물, 고통스러운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주었고 강인함을 키울 기회를 주었으며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신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 힘,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이것들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당신의 순수함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지혜를 얻은 것을 축하하세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이제 누구를 신뢰할지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변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나아졌습니다. 당신은 진화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융의 말처럼 당신은 깨진 곳에서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되었고 그 흉터는 당신이 생존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싸웠다는 증거, 당신이 이겼다는 증거.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당신의 힘의 배지로 입으세요. 이제 당신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백지와 같은 페이지들. 당신은 그 위에 무엇을 쓸 것입니까? 과거의 고통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의 이야기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배신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일어서는가? 당신이 어떻게 치유하는가? 당신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가? 당신은 이 어두운 계곡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걷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치유,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도 괜찮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며 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이 올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번영할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훌륭할 것입니다.